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는 두 가지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친정엄마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제가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죠. 이유를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그렇게나 사람 좋은 척했던 남편과 시댁의 끔찍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저희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라고요. 여러분께도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자재 유통 사업을 물려받아 하셨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요. 엄마와 저에게 세상 둘도 없을 만큼 따뜻한 분이셨고요. 때로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많아도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죠. 엄마는 고민거리를 분담하지 않은 아버지가 불만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는 혼자 감당하면 되지 가족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참 옛날 분이셨죠. 가족은 가장인 내가 먹여 살리고 식구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버지의 지론이셨거든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며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적당히 바쁘고 본인의 스트레스도 적당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리고 너와는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힘든 점을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게도 엄마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차츰 자라면서 저에게는 확고한 이상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처럼 다정하지만 저와는 모든 걸 나누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마음을 터놓고 살아갈 단짝 같은 남편이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잘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고 엄마한테 호언장담을 하더니 정말로 그런 사이가 되어주었죠. 장모님, 하나밖에 없는 사위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일도 바쁠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혜민이가 바쁘다고 밥은 알아서 좋아하는 걸로 먹으라고 하길래 기뻐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또 장모님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어? 혜민이 얘는 또 어디를 나가서 바쁜 척을 하고 있대. 참, 민우랑 민서는 어쩌고. 애들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들 엄마 껌딱지예요 아주. 아빠는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안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혜민이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사람이 고생이죠. 이 핑계 저 핑계로 친정집은 또 얼마나 들락거렸던지. 남편은 저 없이도 처가에 가서 저희 엄마 밥을 얻어먹고 올 정도로 넉살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더니 이제는 다녀와서도 온다 간다 말도 없어서 엄마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도 허다했어요. 혜민아, 좀 전에 민우 애비 왔다 갔다.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나가서 밥 좀 사 먹고 오라고 했더니 그새 거기를 또 갔대요? 어, 와서 밥을 2공기나 먹고 갔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해둔 김치찌개밖에 없었는데 뭐라도 좀 다시 해주려고 했더니 하도 됐다고 해서 그냥 김치찌개 먹여보냈어. 내가 오늘 한 소리 좀 해야겠어요. 엄마 불편하다고 집에 그렇게 불쑥불쑥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야 말을. 에이,
아우, 얘 불편할 것도 없어. 그리고 밥만 먹고 갔는데 덕분에 나도 혼자 저녁 먹을 거 사위랑 같이 먹고 좋지 뭐. 말은 저렇게 해도 저는 사실 남편이 엄마 집을 들락거리는 이유가 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그 넓은 집에서 쭉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없다는 게 어떤 심정일지, 그 남겨진 엄마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은 저희가 사는 신혼집과는 그리 멀지 않아서 제가 자주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외로우셨을 거예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셨던 걸 옆에서 지켜봤었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실은 다 엄마가 적적하실까봐 일부러 찾아뵌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저희 엄마에게도 잘하는 사람이니 저와 아이들에게 잘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저희 집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사위는 아니었어요.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이만하면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죠. 저만하면 사람도 괜찮고 혜민이한테도 잘하던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괜찮은 사람은 지천에 널렸어. 결혼하면 지 와이프 될 건데. 혜민이한테 잘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아버지, 진철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잘 살 테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가 끝까지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만 아버지는 혜민이 네가 이 결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남자는 결국 능력이야. 저렇게 변변찮아서야 원. 돈 없는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도 시댁에다 다 퍼주고 왔다고? 저렇게 물려터지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너랑 네가 낳을 자식들이랑 먹여 살릴 수나 있겠어? 저희 아버지가 제일 못마땅해 하셨던 점은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나이 30이 넘도록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정말 몸만 달랑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일을 해서 모은 돈은 전부 시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시댁에 오래된 빚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아들인 남편이 결국 돈을 벌자마자 갚은 거고요.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다고요. 이제 더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용돈 드릴 일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 시댁 일은 엄마도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구나. 그래도 빚도 다 갚았고 앞으로는 시댁에서 더 이상 손 벌릴 일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행이기는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누가 장담해? 문제되는 집안은 두고두고 문제 일으키는 게 대부분이야. 네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니 내 허락은 한다만 그 녀석한테 이 말은 꼭 전해라. 앞으로 돈 문제 일으키거나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결혼 전에 이 대화들만 봐도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 난리를 치르고 많은 우려 속에 간신히 할 수 있었던 결혼이니 저희의 시작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누그러져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저에게도 정말 잘했고 친정에도 잘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격주 주말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녔고 재미있는 공연이라도 있다고 하면 꼭 표를 4장씩 예매하는 건 기분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저 멀리 섬으로 1박 2일 놀러 다닌 적도 숱하게 많았고요. 엄마와 제가 놀러 나가면 끝나고 얼마든지 연락하라며 기사 겸 짐꾼 노릇도 톡톡히 해줬어요. 싫은 기색 한 번 없이요. 오죽하면 본인 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해서 시어머니가 누가 보면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인 줄 알겠구나라고 혀를 차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시댁과의 돈 문제도 그 뒤로는 일체 없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차례대로 태어났고요. 예쁜 손주까지 보고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도 달라지셨죠. 괜찮은 사람은 지천에 널렸다던 아버지도 사위 녀석이 돈은 좀 못 벌어도 그것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쯤에는 거의 완전한 인정을 받았었어요.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와 엄마는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와 엄마 대신 모든 일을 떠맡으며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보험이든 남은 아버지 회사 문제든 입원이며 수술 그리고 이후의 장래에 관한 모든 문제들까지도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셨었거든요. 자연히 문상객 맞으며 모든 일들은 다 저와 남편이 처리해야 했었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모든 서류 정리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야 기운을 되찾으신 엄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요. 우리 사위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가시는 길 제대로 배웅도 못할 뻔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때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고요. 남편이 우리에게 잘해준 만큼 나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와이프가 되어줘야겠다고도요. 앞으로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금처럼만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위해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요. 그런 게 바로 부부니까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댁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흐린 눈을 하고 참아 넘기려 했습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댁이 정말 좀 많이 특이했거든요. 정확히는 저희 시어머니가요. 민우애미야, 너 민우애비 아침밥은 잘 차려주는 거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집에서 남편 출근할 때 따뜻한 밥 지어서 든든하게 먹여보내는 게 아내가 할 일이다. 제가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출근해요, 어머님. 그리고 아침도 여러 번 차려주기는 했는데 속에서 안 받는다고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남편이 안 먹는다고 했다고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침밥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야 밖에서도 힘이 나서 일을 하지. 속에서 안 받으면 속 편한 걸로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먹여볼 생각은 안 하고. 네, 죽이라도 좀 끓여서 먹여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댁은 대체 왜 이렇게들 아들 아침 식사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한결같이요. 그걸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먹을 아침밥만 챙겨 먹였고 그 사이에 남편은 잠을 좀 더 자다가 저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얘기할수록 말만 길어지는데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저 알겠다면서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했는지 체크하실 것도 아니었고요. 애미야, 여자는 모름지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가 가만 보니까 너 요즘 영 살이 많이 쪘어.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그래도 날씬하니 딱 보기 좋았는데 애 낳고 나더니 그 후로는 영... 너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민우 애비는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은데 너는 어째 반대로 가고 있니? 저 몸무게 결혼 전이랑 거의 그대로예요, 어머님. 간밤에 좀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부은 걸 거예요. 얼굴이 부었든 아니든
아무튼 여자가 몸매도 망가지고 쉬는 날 집에서 너무 화장도 안 하고 편하게 늘어져 있으면 남자가 만정 떨어져서 도망가는 법이다. 알지? 여자는 평생을 관리해야 해. 남편에게 예쁜 모습 보이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이다. 저희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고요. 솔직히 저는 나날이 살찌고 당신 아들은 갈수록 말라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상은 정반대였거든요. 저는 몸무게가 비슷했고 남편은 결혼 후에 살이 10kg나 더 찐 상태였어요. 한눈에 봐도 그때랑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시어머니 눈에만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꾸며야 남자가 도망가지 않는다느니 어쨌다느니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는 하셨죠. 어머니, 도망가기는 누가 도망가요? 이 사람 앞에서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니 아들이 살찌고 아저씨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헬스장 끊어서 다니려던 판인데. 그나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참고 넘길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을 걸려고 하기만 하면 저 멀리 있던 남편이 잽싸게 다가와서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아버리고는 했거든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기도 안 찬다는 얼굴로 당신 아들을 째려보기만 하셨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 어머니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어째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 됐어, 괜찮아. 처음 들었을 때나 놀랐지. 나도 이제는 어머님 저런 말씀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와이프는 어쩌면 이렇게 이해심도 많고 속도 넓지? 내가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나 몰라? 이 정도 스케일이면 아마 못해도 나라 하나는 구했겠지? 남편은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상했을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저런 농담을 건네고는 했습니다. 가운데서 중재를 못하는 남편들도 그렇게나 많다던데 저는 이 정도면 대만족이었어요. 오히려 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진 적도 있을 정도였죠. 아무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사위로서의 역할도 마지막으로 애들 아빠로서의 역할도 거뜬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만하면 더 바랄 게 없었죠. 앞으로도 부디 큰 다툼 없이 이렇게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신이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걸까요? 안일하게도 제가 그런 소원을 빌고 있을 때 저희 앞에는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의 암이었어요.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그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검진 결과를 들으러 몸도 마음도 가볍게 병원으로 향했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뭘 먹으면 좋을지 그 정도가 그날 최대의 걱정거리였죠. CT상으로 결절이 보이네요. 폐암이 의심되는데 일단 상급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이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외가 쪽으로 폐암 가족력도 없었고 엄마는 평생을 담배 한 번 피우신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놀라 펑펑 우는 저를 엄마가 달래줄 정도였어요. 바로 남편을 불렀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과 함께 저는 서둘러 엄마의 병원 진료 예약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뒤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고. 그렇겠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도 암으로 갔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당신 이러면 장모님이 더 힘들어하셔. 울지 말고 결과 기다려보자.
남편의 말에는 구구절절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제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절대로 내색하지 않았죠. 지금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엄마를 무조건 안심시켜드리라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마르게 지나가던 어느 날, 드디어 조직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소세포 폐암이었죠. 원래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할 때쯤이면 대부분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증상 하나도 없이도 폐암 말기인 상태로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엄마는 이미 폐암 3기를 지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마른 기침이 조금 잦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자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수술하면 저희 엄마 나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전파선에 전이가 있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전이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서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항암 치료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를 들으며 덜덜 떨고 있는 엄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의 길고 지독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간암이셨던 아버지는 몇 달이 되지도 않아서 손 써볼 틈도 없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몸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생존 확률은 많아야 30%. 하지만 그 얘기는 절대 엄마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조건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해달라고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엄마가 버텨내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엄마를 위해 회사를 관두고 매일같이 엄마를 돌봤습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억지로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양해야 했고요. 엄마가 아픈 뒤로 저는 곰탕, 삼계탕을 얼마나 많이 끓였는지 모릅니다. 아주 곰탕집을 차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곰탕 끓이기에 달인이 되었죠. 나 다 낫고 나면 앞으로 곰탕, 삼계탕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엄마도 그래요? 나도 요즘 닭만 봐도 식욕이 떨어지더라고. 내가 그렇게 치킨을 좋아했는데.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매일 건강식도 얻어먹고 너 키울 때는 나중에 너한테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더니 지금 가도 여한이 없다. 아,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엄마 생신 때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맞다. 그 소금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미역국. 그거 먹고 너희 아버지랑 둘이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 엄마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어할 저를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신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이 제일 많이 무서웠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의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 밥 드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그 기분 잘 압니다. 사위가 맛있는 걸로 다시 사왔습니다. 아니거든. 나 요즘 요리 잘해. 엄마도 얼마나 맛있다고 했는데.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사위밖에 없다니까. 와, 엄마 방금 전까지 맛있다고 우리 딸밖에 없다더니 나 배신감 들어요, 진짜? 남편은 퇴근하고 거의 매일 엄마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공수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며 책을 다 뒤져서 폐암에 좋다는 운동법, 생활 환경, 하다못해 온습도 조절법까지 알아와서 읊어댔죠.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조잘되는 사위 얼굴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제일 큰 낙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횟수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살이 다 빠지고 매일같이 구토를 해서 응급실에 입원하는 날들이 늘어갔거든요. 누가 봐도 엄마의 모습은 마지막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 1인실로 옮겨갔던 어느 날, 엄마는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말을 미리 해둬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김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작성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내지 말고 들어. 이래야 엄마 마음이 편해.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더 살고 싶은 큰 욕심도 없어. 우리 딸 닮은 예쁜 손주들 재롱도 이미 봤고 빨리 가서 너희 아버지 만나고 싶기도 해. 저는 눈물이 나서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동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남편을 통해서 엄마가 하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딸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사위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자네가 있어서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른 쾌차하셔야죠. 아니야. 이제는 틀린 것 같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혜민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물 하나 있는 거 알지? 크지는 않아도. 그 건물 공동명의로 줄 테니까 둘이서 그걸 팔든 갖고 있든 필요할 때 써. 내가 자네한테 달리 뭘 해줄 수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 자네 장인 갈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어. 엄마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그 건물을 공동명의로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놀라서 그 건물을 어떻게 받느냐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거듭 당부하셨다고 해요. 우리 딸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저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이제 홀로 남겨질 제가 너무 걱정되셨겠죠. 저는 엄마의 생각에 이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당신이 그 정도는 받을만 하다고 했고요. 남편은 정 저와 엄마의 뜻이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2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우연하게도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엄마가 거의 퇴원을 못하시고 병원에만 누워 계셨었거든요. 저도 엄마를 간병하느라 내내 병원에만 있었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댁에 데려다 놨다가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셔서 지금은 이모가 데려가 돌봐주고 계셨고요. 엄마가 진통제를 맞고 잠든 사이에 저는 옷가지를 가지러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일찍 퇴근해 있더라고요. 여보. 제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남편은 누군가와 한창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재 의자에 기대서 두 발은 책상에 편하게 올린 채로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나누는 대화라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저에게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다고?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얘 그럴수록 긴장 풀지 말고 더 잘해라. 얼마 안 남았다니 거의 다 왔어. 막판에 괜히 티내서 김 빠지게 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해.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처가에 충성한 이유가 뭔데요? 내가 이날 이때만 기다렸잖아요. 남편의 통화 상대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너무 이상했어요. 거의 다 왔다는 둥, 이날만 기다렸다는 둥. 반쯤 열린 방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 솔직히 혜민이게가 뭐 볼 게 있니? 걔네 집 재산 아니었으면 나 그런 애랑 결혼 허락 절대 안 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까워서. 그래도 네가 잘한 덕분에 이렇게 건물도 떡하니 챙기고 내가 말년에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 좀 하게 생겼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건물 상속 받자마자 혜민이 꼬셔서 팔자고 할 생각이니까 그 돈 반만 나눠 가져도 얼마쯤일지 아시죠? 얘 친철아, 너 행여나 건물 팔기 전에 안 들키게 조심해라. 원래 여자들 눈치가 보통 아닌 거 알지? 너 바람 피고 다닌 거 혜민이가 알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 전부 허공에 날리는 거니까. 알았어?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꼭 건물주 아들 덕볼 준비나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제가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아무리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해도 저희 남편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 사람의 연기에는 깜빡 속어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은 무려 7년의 세월 동안 저를 속여온 겁니다. 오직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서요. 그뿐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서 남편의 뺨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목을 졸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이게 저 인간과 시댁의 본심인 줄도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속아왔던 제가 너무나 등신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그저 사이만 보면 좋다고 웃는 저희 엄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하염없이 밖을 걸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고 또 울었죠. 저는 그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엄마는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의식이 없으셔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장례식장으로 엄마를 옮기고 사망 신고도 하고 본격적인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고가 뜨자마자 끊임없이 조문객들이 밀려들었어요. 조문객들과 한바탕 울고 또 진정이 될 때쯤이면 그 다음 조문객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쉴 틈이 있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 것만 같았거든요. 혜민아, 불쌍한 것 가여워서 어떡하니? 외삼촌,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기운을 차려야 너희 엄마도 마음 편하게 떠나지. 울지 마라. 제일 먼저 외가 식구들이 모두 오셔서 조문객 맞이를 함께 도왔고 그 다음으로는 제 친구들과 엄마 친구분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쯤 더 지나서일까 저희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본인의 친구분들과 함께요. 민우 애미야,
사부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힘내거라. 네, 어머님. 우린 저기 앉으면 되겠다. 저에게는 위로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곧 친구들과 함께 앉을 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시간도 거의 자정에 가까운 때여서 이제 슬슬 조문객의 발길도 줄어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더욱 잘 들렸죠. 제 귀에까지도요. 이거 못 보던 가방 같은데? 보는 눈은 아직 멀쩡하다니까. 이거 신상 백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어머머, 그 가방 벌써 나왔어? 뭐야, 비싼 가방이야?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가 무슨 돈으로 그걸 샀어? 육개장이 나오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부자연스럽게 손목에 걸고 있던 가방을 친구들 앞으로 내밀며 선보였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 사부인 돌아가신 덕에 우리 아들이 건물 물려받게 됐잖아. 내가 기분이 좋아서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들 그 대화를 들었을 거고요.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그쪽을 쳐다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의기양양한 얼굴의 시어머니는 눈앞에 자랑에 꽂혀서 주위의 시선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기겁을 하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어머, 진짜야? 그것보다 목소리 좀 낮추고 말해. 우리 얘기 안 들려. 걱정 마. 어때? 가방 이쁘지? 내가 백화점에서 이거 보자마자 딱 내 거다 싶더라니까. 빛깔 영롱한 것 좀 봐. 팔자도 좋네. 건물 받는다는 건 진짜야? 얼마짜린데? 얼마짜린지는 팔아봐야 아는 거고. 반으로 나누면 아무리 못 받아도 10몇십억은 떨어지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잘 살 일만 남았어. 너 저번에 무슨 시계인지 산다더니 그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명품 시계? 그거 우리 아들 주려고 산 거지 내가. 시계가 무슨 7천만 원이나 하더라? 줄 서서 구하려고 해도 없는 시계인데 그거 특별히 아는 사람 통해서 연줄로 구한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물려받을 건물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쇼핑으로 펑펑 지르고 다녔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용돈을 조금씩 갖다 드리는 것도 저는 모른 척 해왔었거든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몇십 정도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능력으로는 10원짜리 한 장 벌지도 못하면서 이제 씀씀이가 벌써 건물주가 다 됐더라고요. 그것도 남의 건물을 두고 말이에요. 마침 화장실에 갔다 왔던 남편은 입구에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는 반갑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도 모른 채로요.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진철이구나. 오랜만이다. 방금 왔어. 참, 그 변호사인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사부인도 돌아가셨는데 건물 등기부터 마무리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입가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주의를 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조금 휙휙 둘러보더니 한쪽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분들 향해서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유언장을 작성한 김 변호사였어요. 저희 엄마의 후배로 오랜 지인이셨죠. 그런데 그쪽을 확인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치도 없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되신다고 들었는데 저 이 집 사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세요. 어머니, 나중에 말씀하세요. 뭐 하나만 묻고 갈 거야. 괜찮아. 기겁한 남편이 시어머니를 뜯어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소주 한 병을 비우신 시어머니는 이미 기분이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부인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언장 내용에 저희 아들 얘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제 쪽을 쳐다보는 김 변호사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본 남편이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취하셨어. 당신이 좀 이해해. 아니, 괜찮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지. 안 그러면 오늘 잠도 못 주무시겠어? 제 눈빛과 목소리에 전에 없이 차가운 걸 느낀 남편은 조금 의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볼에 홍조를 띠면서 작게 박수까지 치고 있었죠. 얼른 말해달라면서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김 변호사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차갑게 웃으셨고요. 그리고 곧 제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숙님은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그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현금을 포함한 김영숙님의 모든 재산은 수중자인 김영숙님의 딸 선혜민에게 증여한다. 그리고요? 그게 다예요? 네, 모든 재산은 외동딸인 선혜민 씨가 갖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 못한 나머지 말이 없었거든요. 잠시 멍하니 있던 남편이 제 얼굴과 변호사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라고요? 그 건물에 대한 다른 내용은 없나요? 사부인이 생전에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뭐 착각한 거 아니에요? 네,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선예민 씨 단독명의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놀랐는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요. 그럴 리가 없다며 재차 확인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민우애미야,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냐? 왜 공동명의가 아니야? 분명히... 네,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었죠. 그랬다며? 친철이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 그렇지? 너도 말 좀 해봐. 맞아요. 그랬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 몰라? 엄마가 돌아가시 전에 마음이 바뀌셨어. 아니, 그게 말이 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한테 당신 잘 부탁한다면서 신신당부하셨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있었지.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라고요. 설마 제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차라리 이걸 모르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겠더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바람 피우는 쓰레기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뭔가 오해한 것 같아. 내가 바람이라니 말이 돼? 그래,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초상 치르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요. 김 변호사님이랑 이미 이혼소송 얘기도 끝냈어. 장례식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 시작할 거야. 알고 있으라고. 두 사람은 제 말에도 끝까지 아니라며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코앞에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하긴 저 정도 양심이어야 이런 짓도 버리는 거겠죠? 건물 하나 갖겠다고 몇 년간 그 수고를 들이더니 결국 눈앞에서 놓치게 된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생각도 그러고 싶은 기력도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뒤로하고 다시 엄마의 빈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고요. 특히
건물만 믿고 펑펑 질러대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 섞인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샀다는 명품 가방이며 명품 시계며 아마도 다 신용카드 빚으로 구입한 걸 텐데 이제 갚을 걸 생각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눈앞에서 하늘로 날아간 건물은 둘째치고라도요. 남편 놈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시어머니 옆에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김 변호사님의 멱살을 붙들고 너희끼리 짜고 유언장을 고친 게 아니냐며 별 난리를 다 치다 결국 경찰에 붙들려 갔고요. 예고한 대로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저쪽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증거는 넘쳐났어요. 바람 피운 증거, 시댁에 돈을 몰래 붙인 증거, 그동안 시어머니가 수없이 했던 막말 등등이요. 저만큼이나 화가 난 김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소송이 끝난 후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양육권이나 양육비도 모두 제 쪽이 갖는 걸로 이 다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건물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기는 했지만 어쩐지 통쾌하다는 생각 대신 허망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곁을 떠난 엄마 때문이었겠죠. 마지막에 제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서 가뜩이나 투병으로 힘들었던 엄마는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끔찍한 시댁과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해준 선물이요. 그리고 그건 건물을 넘겨주고 가신 아버지의 선물이기도 할 테고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해서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 세 식구끼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누구보다 더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